네, 이번에는 전문가 모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지금까지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고려대 김정기 약학대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제 국내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는 24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기세가 한풀 꺾였다고 보기에는 조금 성급하겠죠? 어제 오늘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을 안 하면서 기세가 국내에서 한풀 꺾였다 이런 조심스러운 견해도 나오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제 오늘 단기간적으로 확진자가 추가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한풀 꺾였다 보기는 다소 어렵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상황은 중국의 상황하고 계속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중국에서 특히 후베이성에서 크게 확진자도 늘고 사망자도 느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상황이 계속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추가적인 어떤 발생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사실 날이 조금 따뜻해지면 바이러스가 종식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번 확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물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날씨하고 굉장히 민감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바이러스의 어떤 생존 능력 자체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발생 상황이 좀 소강 상태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확진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아마도 봄까지는 확산세를 계속 유지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정점, 보통 피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크가 한 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고 나서 점차 줄면서 아마 여름까지는 갈 것 같고요. 이런 중국의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돼서 우리나라에서도 2차를 넘은 N차 감염자, 그러니까 전파자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는 이런 감염자들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계속 중국의 상황과 맞물려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1번, 2번 환자가 퇴원을 했고요. 3번, 4번 환자의 상태도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이 상태 호전 판단의 기준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이 감염된 환자의 일반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임상 증상이 발열, 기침, 인후통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상 증상이 없어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흉부 X선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으면 이제 상태가 호전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완치 판정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호전된 이후에 48시간 후 24시간 간격으로 2번 음성 판정이 나면 완치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퇴원한 1번 환자나 2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아직까지 1번 환자와 2번 환자에 대한 어떤 상태에 대해서 보고된 바는 없고요. 보통 감염병의 경우에는 완치가 된 경우에 어떤 합병증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현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종 코로나에 한번 걸리면 독감이나 감기처럼 면역이 생겨서 다시 걸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모든 감염병 자체가 일단 한번 감염이 되면 우리 몸에서 한 일주일 또는 길게는 2주 이내에 항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 항체가 형성이 되면 다음번 감염이 들어왔을 때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변종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한번 감염된 분들 그리고 항체가 형성된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감염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당국에서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메르스 때보다는 이제 빨리 소멸되는 것 같다라는 견해를 밝혔거든요. 이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판단을 단언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지금 메르스 때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슈퍼 전파자라고 하는 다수의 사람들의 감염을 시키는 사람들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에 현재 국내에서는 최대 3차 감염까지만 보고되고 있고요. 그 이상의 감염을 일으키는 이른바 슈퍼 전파자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보건당국의 판단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원지인 중국의 상황은 지금 좋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해진 바로는 사망자가 800명을 넘어섰고 뭐 의료진은 물론이고 우한 내 외국인도 지금 2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치사율이 조금 높은 거는 아무래도 의료 체계나 방역 체계가 조금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 특히 후베이성 그리고 우한 지역에서는 환자가 굉장히 많이 현재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지의 의료 인력과 의료 시설이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 질환자의 경우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제로 치사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로 보이고 있고요. 현재 객관적인 데이터로 봐서는 한 2%에서 한 3% 사이 정도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는데 후베이성 자체로 봐서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을 거로 보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보다는 굉장히 낮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을 걱정할 이제 필요는 조금 적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도 걱정을 하지 말라라고 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중증 환자의 경우에도 적절한 대증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국과는 달리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걸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치사율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로 천산갑이라는 동물이 이제 추측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이 천산갑, 그러니까 최근 나온 중국의 어떤 연구 논문에 의하면 천산갑에서 바이러스를 분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전자 염기서열을 비교를 했을 때 99% 이상 일치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물론 천산갑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라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번 그 지역사회 또는 그러니까 사람들에 있어서의 전파를 시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다라고 단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야생동물의 종에 대해서도 유사한 검사를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른 종에서 이런 천산갑과 같은 케이스가 나오지를 않았고요. 또 더 체계적인 연구를 해서 실제로 어떤 야생동물 종이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되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어느 종이 실제로 중간 숙주 역할을 했는지를 향후에 규명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난 메르스나 사스 때는 어땠었나요? 사스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도 그렇고 둘 다 박쥐가 이제 기원이 된 거로 보고 있고 사스 같은 경우에는 사양고양이가 대표적인 중간 숙주 종이다라고 하는 게 역시 현재는 정설화된 가설이고요.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낙타가 중간 숙주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치료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연구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직까지 이번 신종 코로나도 그렇고 사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특이적인 치료제는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백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다만 최근에 쓰이고 있는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스 때 실제로 임상적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당시에 특이적인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약물들이 들을 수 있는지를 기존에 허가받은 그런 약물을 대상으로 쭉 스크리닝을 진행을 했을 때 대표적인 몇 가지들이 효능이 있다라고 보고돼 있는데 이게 완벽한 효능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효능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효능을 보인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개발 연구가 더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약물로 지금 치료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 과거 사스 때 대표적으로 효능이 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게 그 에이즈 치료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카레트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리토나비어, 로피나비어의 병용요법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HIV, 그러니까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가 왜 사용이 되냐면 에이즈 바이러스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에서 그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특이하게 여러 개의 단백질이 연결돼 있는 다단백질 형태로 큰 단백질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잘라서 그 단위의 단백질들이 실제 제 기능을 하는 이런 복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두 바이러스가 이걸 공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이적인 치료제가 개발이 안 된 상황에서 아마도 에이즈 치료제가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를 진행을 했던 거였고요. 일부의 환자들에 대한 임상 시험에서 효능이 조금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습니다. 뭐 리바비린이 효과가 있다. 리바비린이라고 하는 약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에서 효능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항바이러스제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에볼라 치료제인 렘디시비어가 효능이 있다라는 게 이제 미국 연구진에 의해서 발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부 약물들이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이렇게 동물에게서 사람이 인수 감염되는 사례를 보고 혹시 내 반려견 또한 감염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일어나는 그런 숙주종 중에 뭐 다양한 동물종이 사람을 포함해서 있지만 실제로 개나 고양이도 감염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개나 고양이에 감염을 일으킨다라는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아마도 이 개나 고양이가 근데 만약에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생각을 해보면 직접적으로 개나 고양이가 반려견, 반려묘가 외부에서 감염될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염된 외부 환자와의 접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반려견, 반려묘가 외부 사람하고 접촉하는 경우는 없고 만약에 보호자가 감염이 됐다라고 하면 그 집안 내에서 전파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개와 고양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크게 지역사회에서 감염될 수 있다라는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김종기 약학대학 교수님과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